왕년의 액션스타 장클로드 반담 얼굴을 보여주다가 환갑이 넘었는데 진짜 안 늙었네 할 때쯤 신기한 장면이 나타났던 광고 기억하세요? CG 없이 찍었다는. 근데 이 브랜드 광고는 옛날부터 그랬죠. 멀쩡한 승용차를 14m 높이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탑승 공간은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차 안에 사람이 그냥 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밑에 6대나 차가 더 있고 높은 곳에 있었던 거죠. 천둥번개 치는 폭우 속에서 트럭 위에다가 누군가를 세워놨는데 그것도 트럭이 밑에 한 대가 아니었죠. 트럭들을 여러 대 쌓아놓아가지고 높이가 15m인데 맨 아래 트럭은 한 38톤쯤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이 사실 사장님이었고, 왜 이 브랜드는 이런 광고들을 계속 찍어온 걸까? 자, 이번 주제는요, 이제는 같은 이름을 가진 상용차와 승용차 회사로 나뉘었고 두 회사의 주인도 달라졌지만요, 오늘은 승용차 얘기를 주로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안전을 상징하는 승용차 브랜드 볼보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가 됐죠. 볼보 SUV가 차선을 넘어서 달려오던 덤프 트럭이랑 끔찍하게 부딪혔는데 조금 뒤에 운전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한 아나운서 부부의 사연도 그렇고요. 볼보가 스웨덴에서 시작된 브랜드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용차 부문과 달리 승용차 사업은 중국 업체에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는 대체 어떤 회사였길래 계속 안전 관련한 칭찬의 말이 나오는 걸까요?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계속 안전한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 1926년 처음에 볼보는 스웨덴의 한 볼베어링 만드는 기업, 지금도 볼베어링 세계 1등인 곳이죠. 이 기업의 자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볼베어링 회사의 전현직 직원 2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자동차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회사를 설득해가지고 투자를 받은 건데, 그래서 회사 이름도 볼베어링 기업의 자회사답게 구른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가져온 볼보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볼보는 설립 이듬해 곧바로 시제품격인 첫 차를 내놓고요, 이듬해에는 트럭을 출시합니다. 자, 그런데 설립자들이 차를 만들기로 한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당시 스웨덴에 제강업이랑 기계공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자동차 만들기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볼보가 볼베어링 업체 소속이니까 차를 만들어 보면 모기업인 고객, 즉 자동차 회사의 니즈를 파악하기에도 좋고 또 자체적으로 소화할 물량도 많아질 거다. 그렇게 해서 사계절이 있고 지역의 기후 격차도 있고 겨울 길고 눈 많이 내리는 스웨덴의 기후를 견디는 아주 튼튼한 자동차를 스웨덴의 품질 좋은 철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왜 로고도 연금술에서 철을 나타내는 화살표 모양과 볼베어링의 동그라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설립된 볼보는 7년 만에 10,000대 생산을 돌파하고요. 초기에는 승용차도 인기였지만 트럭이 특히 잘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1944년 유선형으로 만든 더 리틀 볼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신차를 내놓으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이 차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고장이 잘 안 났대요. 뭐라? 스웨덴의 저런 기후 환경에서도 튼튼해? 그러면 딴 데서 타도 튼튼하겠네. 다른 나라로도 입소문이 나고 또 광고도 잘했어요. 1952년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만 6천 명이 넘는 스웨덴 전국의 7살 어린이들한테 볼보가 선물을 일일이 쫙 보낸 거예요. 그때 TV도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을 때고 인터넷이 있어, 스마트폰이 있어,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갖고 놀 게 별로 없는 때인데 아이들한테 자기네 자동차가 주인공인 24페이지짜리 그림 동화책을 선물한 거예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차가 볼보가 주인공인데 사막 밀림을 뚫고 가서 공주님을 만나가지고 해피엔딩. 심심했던 애들이 이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으니까 애들이 글씨를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읽어달라고 하니까 어른들 머릿속에도 볼보 이미지가 탁 박히는 거죠. 그리고 볼보 스스로가 고장 안 나는 튼튼한 차라는 걸 회사에서 아니까 얼마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우리가 고쳐줍니다.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도 내놓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엄청 뭐라고 했었대. 니네가 그런 걸 내놓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8,000대 생산하려고 했던 그 모델이 20만 대나 팔리면서요, 이 차는 스웨덴의 국민차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볼보는 튼튼한 차 만드는 회사라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얻게 됐다고 하죠. 볼보의 가치는 쭉 지속됩니다. 이런 멘트를 광고에서 그때부터 해서 쭉 썼었어, 한동안. 그리고 일상과 레저를 동시에 노리는 지금 같은 목적의 외건형 승용차도 내놓고, 그렇게 탄력을 받은 볼보는요, 1950년대 중반 좁은 무대를 넘어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우려와 달리 볼보는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잘 팔렸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수입차 업체 중에서 미국 2등까지 올라섰고요. 광고 문구가 뭐 이런 거죠. 경제적이라는 게 품질과 타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내친 김에 북미에 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실용적인 차에만 머물지도 않고 스포츠카도 만들었는데 이 차가 딱 드라마에 나오면서 또 크게 히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볼보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인 1959년쯤부터요. 우리가 지금 매는 왜 3점식 안전벨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슴, 배 같이 하는. 옛날에는 이렇게 허리에만 맸었는데 이게 3점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3점식 안전벨트를 볼보가 처음 선보인 이후에 사람들 뇌리에 볼보는 다른 이미지로 각인되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자동차 대국 미국에서 출시되는 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안전벨트 이렇게 설치 안 해도 출시가 될 수 있었어요. 자동차가 급속하게 보급이 되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계속 늘어가면서 1968년에 연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차에다가 안전벨트 설치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벨트 매는 걸 의무화한 건 또 한참 지나서죠. 미국 대부분의 주가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의무화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거 안 매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차량 자체의 안전성이나 교통환경 개선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안전벨트가 차에 의무 설치가 되면서 또 사람들이 벨트를 매고 사망률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 대략 80년대 들면서부터죠. 자, 그런데 볼보는 그보다 한참 전에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해서 차에 장착을 했잖아요. 그 전에도 뭐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쫙 흩어져서 다칠 수 있는데 이게 날리지 않게 하는 기술 등도 차에 적용을 했지만 60년대 중반에 볼보 하면 떠오르는 각진 모델을 출시한 이후에는요 계속 안전 관련한 기술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면 경고가 들어오게 만들고 차량 내부에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그냥 노출을 시켜놨는데 거기다가 안전 패딩 같은 걸 덧대고 후방으로 보는 어린이용 시트, 부스터 시트, 안전도어 잠금 장치를 부착하고 또 사고가 나면 이 스티어링 칼럼이 분리가 돼가지고 접히게 만들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보완하고 범퍼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만들고 또 사고가 남성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도 나니까 옛날에는 그 더미라는 게 남성형만 있었는데 여성형 더미를 만들어서 충돌 실험을 하고 또 옛날 볼보 승용차를 보면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받침대. 거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왜 나 있냐면 고개를 돌렸을 때 뒤에 잘 보이라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엄청 세심하게 안전에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온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1970년부터는요 아예 볼보 회사 사내에다가 교통사고 연구 전문팀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24시간 본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본사 주변에 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사고 현장이 어떤 환경인지를 따로 조사를 하고 운전자한테 나중에 물어보고 또 운전자한테 부탁을 해서 진료 기록을 받을 수 있으면 공유를 받은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사고차까지 가져와가지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하고 이러니까 안전에 있어서 안 나아질 수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차량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는 와중에요 동시에 전설적인 카피라이터와 함께 홍보 메시지도 바꿉니다. 무슨 뭐 색상, 디자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구성과 신뢰성에 집중해서 그 당시에 광고들을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지붕 있는 차를 탑니까? 그러면 지붕이 튼튼해야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차들을 위에다 막 쌓아놓는 거지. 그때 당시에 미국 차들이 클 때니까 비대한 차 타면 일찍 죽어요. 근데 볼보 타면 살아요. 볼보에도 뭐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색들이 있는데 근데 볼보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고장 나가지고 버리고 간 차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문제에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볼보죠. 또 뭐 안전 관련 법안을 의회가 바꾸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볼보를 타면 됩니다. 뭐 문구가 이런 식이에요. 광고들이. 이 광고들이 엄청 히트를 쳤어요. 이렇게 60년대에서 7, 80년대를 거치는 동안 많은 노력들이 어우러지면서 볼보는 최대 자동차 시장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차라는 인식을 얻게 됐고요. 특히 가족이 있고 소득이 높은 전문직 중산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60년대 후반에 미국 매체에서 나온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볼보 구매자의 87%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후에 더 큰 차들도 내놓고 고급형 차들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러니까 어때요? 한국에서도 덩달아 부자들 중에서 볼보를 타는 사람들이 더러 생겨나기도 했어요. 옛날에 보면 지금 볼보랑 다르게 완전히 각이 네모나게 딱 져 있거든요. 그거를 부자들이 막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볼보 딱 지나가면 아, 걔네 집 좀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80년대 중후반 90년대로 접어들면서요, 볼보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덩치가 크지가 않은데 막 신차들이 막 나오는데 볼보가 뒤처지는 거예요. 어땠냐면 당시에 미국이랑 유럽 시장이 크는 데는 점차 한계가 생기는데 그 전에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이 다음에 성장하는 데는 어디예요? 아시아, 특히 중국과 구소련 국가들 중심으로 신흥 시장이 막 크기 시작하고 하는데, 볼보는 일단 생산량 자체가 적었고 또 이 차량의 라인업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유율이 점점 줄면서 90년대 중반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2% 남짓, 더 늘지가 않는 거죠. 결국 그 전까지는 이게 영업이 잘 되니까 공장의 작업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걸로 유명했던 볼보도요, 장사가 안 되니까 5,000명 이상을 해고하고 공장들을 폐쇄하고 위기를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큰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막 신차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이 승용차 사업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신차를 개발하고 라인업을 늘려서 큰 업체들과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뜻이 볼보 본사에는 이미 많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하고요. 이거 키우려다가 다른 사업들까지 막 다 죽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당시에 여러 업체들이 덩치를 키워가지고 살아남으려던 분위기 속에 1999년 스웨덴 회사였던 볼보의 승용차 부문이 미국 포드에 팔리게 되죠. 자, 기존의 큰 회사들이 고급차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경쟁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포드 역시 뭐 에스턴 마틴, 제규어, 랜드로버, 그리고 볼보까지 보유하면서 프리미어 그룹을 만들었는데, 야심차게 우리가 그냥 보급형 차량이 있고 프리미엄 차량들이 있다, 이렇게 나눠보려고 한 거였겠죠. 둘 다 먹겠다면서. 그랬는데 포드의 실적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급기야 미국 시장에서는 도요타한테 2등 자리까지 내주기도 하고요. 그나마 볼보의 경우에는요, 각진 모델 디자인을 버리고 둥글게 만든 모델들이 좀 히트를 하고, SUV, XC90 같은 모델이 히트를 했지만 미국 내 전체 매출은 역시 점차 꺾이기 시작하고, 결국 포드사는요, 에스턴 마틴 브랜드를 매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팔기로 하고 결국 볼보까지 매물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 시기에 설상가상으로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볼보한테는 뭐 안전한 걸로 유명하다는 브랜드 레거시가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볼보를 사가겠냐. 게다가 이미 볼보가 너무 포드스럽게 변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름, 그것도 안전으로 유명했던 브랜드가 딱 필요했고 그걸 갖고 싶어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업체였어요. 금융위기로 미국 업체들이 한창 어려울 때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대호황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인도 회사에 매각했던 포드는 그로부터 1년 만에 볼보 승용차 부분을 중국 지리자동차에 매각합니다. 자신들이 샀던 것보다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에요. 사실 당시에는 대부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볼보가 중국 업체에 팔리다니, 그것도 안전이 1번이라는 볼보인데 볼보 이제 끝났구나, 맛이 가겠구나, 그리고 막 중국의 공장까지 막 짓는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끝났구나. 근데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는 그렇지가 않았죠. 물론 회장은 중국인이지만 CEO와 디자인 책임자 자리에 계속 유럽 사람들을 고용하고 볼보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수 직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신모델들을 개발을 하더니 신모델들이 실제로 쭈루루 나오고, 주춤했던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예전처럼 다른 업체들과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안전성에서도 좋은 평가들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에 계속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려는지 최고 속도까지 제한을 하고, 볼보 지금 나오는 차들은 최고 속도가 180km 시속에 걸려 있어요. 물론 이걸 밟을 수 있는데도 세계에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속도가 못마땅하다, 그런 사람들은 안전이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사지 말라는 거지.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도 볼보가 잘 팔리고 있죠. 심지어 중국 공장에서 만든 모델도 꽤 팔려요. 자, 볼보가 만든 승용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대 주주인 중국 업체는 지금까지처럼 계속 볼보 승용차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보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크다는 시기인데요. 함께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딱으로 날 채비 미리 해도 Are you ready? 오늘은 내가 캐리 도시나 사이의 케미, 이미 나와 누큰 무가 창피의 마부, 어정쩡 업업업 할 필요 없다. 고민 챙길 건 없으니 손잡아 말래.